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봤던 내용이요. 아 처분 취소 소송이었잖아요. 그래서 소송의 방법으로 처분을 취소시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송의 방법, 결국에는 소송이라는 것이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재판을 받는 것이고 판사님한테 제3자인 신분이 독립된 법관에게 가서 "판사님, 제가 이거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이런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 처분이 위법해요. 법령 위반입니다. 물론 이제 이 법령 위반의 사유에서 대표적인 제가 행정법 일반 원칙으로 배웠던 거. 보시면 판사님 이거 이렇게 저한테 처분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입니다. 아니면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 재산권을 일탈남용한 것입니다. 하여튼 좀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판사님 하면서 얘기를 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 소송으로서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송으로서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라서 어떤 행정작용에 가지는 처분의 속성이라긴 측면, 그러니까 처분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소송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어떤 그 요건들이나 어떤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기 행정법 시간에만 특별하게 배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웠어야 될 내용인데 뭐 그렇다고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을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재판장에 가시면 보통 이렇게 구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형사 재판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석이 가운데 있잖아요. 증인석이 가운데 있고 왼쪽에는 검사석, 오른쪽에는 변호인, 피고인이 앉는 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형사 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사 재판을 받으면 옆에 왼쪽에 검사가 앉아 있고 오른쪽엔 피고인이 앉아 있고 가운데에는 증인이 앉아 있고 이 뒤에는 방청석에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이게 마주 보게 되어 있죠. 형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검사가 있고 변호인, 피고인 있는 이 구조인데 민사소송에서는 보면 원고 피고가 같이 나란히 앉아 있네요. 뒤에 여기 보면 저기 변호사석이 있긴 있는데 이건 사실 대기석이고요. 저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예, 나란히 앞을 바라보고 있는 마치 이제 저희가 교실에서 강단 앞에 교수님이 서 계시고 뒤에 학생이 앉아 있는 것처럼 나란히 원고 피고가 나란히 앉아 있는 이 구조가 민사재판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에서는 판사님 있고 왼쪽에 원고 피고가 있는데 앞에 있던 형사재판에서는 공판검사랑 이제 변호인 피고인이 마주보고 있는 건데 맞춰가는 것인데 여기서는 같이 나란히 앉아서 앞을 바라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민사재판을 준용한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에서는 제8조를 보시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의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원고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원고속에서는 이제 그 어떤 처분을 받은 국민이 앉아 있는 것이고요. 국민 또는 피고는 처분을 행한 국가기관이 나와서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보통 제1관문, 제2관문을 요구한다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결국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은 제2관문, 본안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이 맞냐 틀리냐. 내 말이 맞으면 승소 판결 나올 것이고 제가 원고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제 말이 틀리면 패소 판결을 받겠죠. 내가 바라는 무언가의 권리가 있다고 하면 그 권리 여부나 어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들 따져봐 가지고 네 말이 맞다. 아니면 네 말이 틀리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 제2관문인데 사실은 이제 이 일반인들이나 법을 이제 소송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은 사실 제1관문이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삼국지에서 5관 돌파라고 본다고 하면 소송에서 2관 돌파,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제2관문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다. 결국 원하는 목적. 하자는 처분을 취소할 취소 소송이라고 한다고 하면 처분을 취소할 것이고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하면 권리가 있느냐? 있으면 그 권리에 반대되는 그 권리에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거에 따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2관문은 내가 바라는 실제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제2관문, 우리가 아는 소송의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숨겨진 관문이 있는데 제1관문이 있다. 야, 이거 내가 굳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냐? 이 이익이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라는 내용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사법도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서비스인데, 야, 최소한의 이 정도는 갖추고 와야지. 예를 들면 당사자 될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무생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을 원고로 해서 할 수 있느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실 재판이 약간 뭐 그런 조잉으로서 뭐 보여지는 것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이 재판을 받기 위한 어떤 요건들이 있는데, 그것도 못 갖추고 있으면 예, 실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아는 본안 판단을 통해서 승소 패소 판결 받는 것 외에도 이렇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한 실의가 있는가 제일 관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 소송에서는 너희 소송은 적법한가라는 표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처분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시키는 거였잖아요.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가 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냐면 이제 적법 위법 이 그놈이 그놈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민사소송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 용어를 듣게 되면 헷갈리는 거죠. 적법 위반이 다 헷갈리고 막 헷갈리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일단 제일관문 요 밑에 있는 너희 소송은 적법한가 이런 표현은 이제 그러니까 일단 잠깐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행정소송뿐만이 아니라 어느 소송에도 다 요구되는 것이다. 일단 이 소송으로 판사님 바빠 죽겠는데 어쨌든 지금 사건도 그렇게 많으신데 굳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할 그런 실익이 있는 것인지, 후속이라면 갖춰야 될 응당 갖춰야 최소한의 어떤 요건들이 있는데 못 갖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적법의 대상은 소송이라는 거예요. 소가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인 것이고, 예, 소송이 적법한지. 제2감은 우리가 진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취소시켜야 정도에 될 만한 위법한 하자가 있느냐? 그 대상은 처분이 위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사실 제2관문인데 제1관문이라는 레이아웃이 하나 겹쳐지면서 이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제2관문에 대한 내용들은 희석돼 버릴 수가 있다. 제1관문이 나오는 바람에 헷갈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제1관문에 빨간색을 그어놨던 것이지 정말 제1관문이 중요해서 빨간색을 그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1관문이라는 것이 괜히 제2관문이랑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인 것이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이게 적법한지 여부인 것이고, 제1관문은 내가 진짜 다투고자 하는 그 처분이 위법한지, 결국 내가 이 취소시키려고 이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1관문, 2관문이 있다. 그래서 제1관문조차도 넘지 못하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설령 제1관문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다투고 싶은 처분이 위법한 게 인정되면 예, 승소 판결, 예, 내 말에 틀린 거죠.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위법한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입증이 실패했다. 라고 하면 처벌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각 판결,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승소 패소는 제1관문의 문제인 것이고 제1관문의 문제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긁어와서 이제 한 거라서 증거 신청은 이제 보지 마시고, 예, 증거 신청은 내용 보시고 일단 소가 적법한가를 봐서 아니오면 각하되는 거, 내면 이유 있는가, 예, 기각 인용인데 일단 그냥 이 저도 인터넷에 있는 걸 긁어온 거기 때문에 뭐 증거 신청 요거는 보지 마시고 와서 어쨌든 이 제1관문이 있고 예, 제2관문이 있다. 제1관문, 제2관문 있다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좀 약간 그 팔이 좀 깨졌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그게 제일 징용 관련된 거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하여튼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판결인데 소송 낼 자격이 없다고 해서 예, 손해배상 소송을 6년 만에 각하, 민사소송이긴 한데 각하했다는 이제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소송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는 사법 서비스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제1관문이 실패해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라는 점. 예, 그래서 이게 이 각하라는 표현이 저희 민사소송, 뭐 행정소송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압수수색, 형사 소송이라고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형사 절차 내에서 예, 압수수색인 경우에서도 이제 각하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다.
최소한의 어떤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각하라는 표현 자체는 기본적인 어떤 그 사법 절차의 서비스를 이용한 실익이 있는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갖추지 제1관문을 통과를 못하면 어떤 각하 판결 또는 각하 결정을 받게 된다. 그때의 표현이 각하라는 점.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것도 그냥 결론적으로는 취소소송에서는, 왜냐면 저희가 취소소송 자체가 항고소송인데 항고소송은 모든 게 처분으로만 다 빨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하는 실익은 취소가 위협하니까 취소시킨다는 거잖아. 내가 다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의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소 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 전반적인 위법성 일반에 대한 내용이어서 개개의 사유들은 뭐 방법이 부과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일단 잊으시고 그냥 취소송의 소송물은 누가 물어오면 위법성 일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 요건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송 요건이 없으면 각각 판결을 받게 된다. 이거 계속 제가 같은 얘기.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만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국가가 사법 서비스를 이용해서 권리 구제를 시켜줄 만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없으면 그런 이익이 없으면 각각 판결, 본안 판단하지도 않는다. 이 처분이 위법한지 아니었는지, 여기 소송물에 대한 위법성 일반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판단 가기도 전에 소송 요건이 없으면 애초에 날라간다. 날라간다. 그래서 처분 취소소송도 항고소송이니까 항고소송의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당사 적격의 문제, 뭐 권리보호의 이익, 대상 적격, 제소기간의 문제 등이 있다.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분달에 있는 주제들이 오늘 수업 시간에, 두 번째 수업 시간,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세 번째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이 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좀 약간 공부하게 되면 대부분 처분체 소송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걸 내가 왜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얘들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갖추지 못하면 날려버린다. 각각 판결을 받게 된다는 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저희가 각계 격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인데, 사실은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 이 취소소송에 대한 내용을 다른 항고소송에서 다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 전반에 대한 내용. 그럼 이 슬라이드를 가기 전에 여기까지 내용만 가지고서 다시 돌이켜보면, 제가 행정소송에 대해서 대표적인 걸 항고소송이라고 얘기했었고, 항고소송의 그거는 뭐냐면 모든 내용을 다 처분도 빨아들인다. 아까 토네이도 그림을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항고소송은 위법한 그 처분에 대한 거를 다투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대상 적격은 처분성을 요구한다. 처분을 요구해서 처분이 아니면 이거 처분 아니네? 나 판단 안 해서 각각 판결을 내린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에는 요 처분을 배우는 것이고, 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작용의 대표적인 종류로 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행정작용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뭐냐? 행정입법, 행정처분인데, 왜 행정소송을 배우는, 행정소송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취소소송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방법으로만 다투다 보니까 판례가 많이 쌓여 있고, 행정처분이라는 내용이 행정작용법에서 행정작용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소송법을 알아야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성질이라든지 법적 성격, 또 어떻게 그 어느 경우에 위법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가 행정작용법에서 배울된 내용들이, 결국에는 그게 억울하니까 누군가가 소송을 통해서 다투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행정작용법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울 만한 행정법의 내용을 배울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점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 번째 시간 한 30분 넘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벌써 두 번째 시간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오늘 한 40분째 얘기를 듣는 것 중에 이제 진짜 결국에는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게 행정작용법과 연결되는 것이구나라는 점을 이제서야 본론이 나오는 것이죠. 본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작용 양대 산맥, 이거 너무 많이 봐서 여러분들 다 이제는 알게 되실 거 아니에요. 행정입법과 행정처분이 있는데, 사실 행정입법보다도 행정처분이 가지고 있는 행정작용에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의 측면에서 행정처분이 가지는 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거의 한 7할, 8할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크게 지금까지 논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논의를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법에서 뭔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관념을 배우고 나면 행정처분을 배울 때 큰 도움이 되겠다. 반대 얘기는 항고소송, 뭐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입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없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처분만 큰 관점, 그러니까 관심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의 대부분이 항고소송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요곡에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대표적인 거는 제가 명령허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행정처분의 한 예로, 물론 행정처분의 종류가 더 많겠죠. 더 많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명령허가만 잘 정리가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대부분 따라오긴 하거든요. 크게 봤을 때는 양대산맥 명령허가에 대한 속성을 배우는 것이 행정처분인데, 문제는 명령허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행정소송법은. 왜냐면 다 처분으로 빨라들이니까. 야, 명령이든 허가든 간에 처분 있기만 하면 계상은 될 거야. 나는 처분성만 있으면 일단은 그 위법한지 여부 따져가지고 다툴 거이기 때문에 이 명령과 허가가 가지는 뭐 어떤 소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령을 시키는 거고 허락을 받게 하는 것인데 뭐 이런 세밀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야, 명령이든 허가든 난 모르겠고 처분이기만 하면 다툴 수가 있어. 모든 걸 처분으로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야, 행정입법 너는 못 들어와. 처분이 아니니까. 너는 안 되고 그리고 명령 허가 어쨌든 너도 처분 아니야. 오케이. 요렇게 되는 이제 요렇게 되는 언어로서 이제 진행이 된다 싶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찾는 행정처분의 예시, 이거는 이제 제가 학부 수업에서 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 대학원 수업에서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크게 말씀이 와닿지 않을 텐데 이제 그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명령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방 치워라, 만나지 마라, 용돈 깎는다 이렇게 명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허락을 받게끔 해서 클럽 가도 돼 허락을 하고 아니면 불허가 해도 되죠. 안 돼,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늦게 와도 돼, 안 된다, 안 된다, 자체도 돼,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행처분의 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그 불허가도 하나의 처분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개별 개개의 속성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에서는 관심을 크게 갖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다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성만 인정되면 일단 다투게 한다. 개별적인 속성을 깊이 있게 따져 들어가지는 않고 일단 처분성만 있으면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간명하게 모든 걸 빨아들이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 안 돼 같은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거부 처분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허락을 요구했는데 답이 없다. 무응답이 있다. 부작위인 거잖아요. 부작위. 행정청이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작위도 결국 그 전제되는 대상은 처분이기 때문에 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안일십이든 안제든 중요하지 않고 처분이기만 하면 그게 가지고 있는 대상이나 전제되는 것이 처분이기만 하면 일단 행정소송을 다툴 수가 있게 한다. 이게 큰 장점이고요. 안돼랑 그러니까 읽씹, 안 읽고 씹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위 같은 경우라고 하면 좀 특수한 경우죠. 처분에서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 12주차인가요? 그 행정의 특수한 그런 특수 항고소송이라는 편으로 해서 12주차, 13주차, 13주차, 14주차가 그 행정 방론이니까 아마 한 11주차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전후에서 이건 그때 가서 약간 심화된 내용이라서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 또 지금은 중요한 건 처분이기만 하면 된다. 처분 등이라고 하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다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다. 거부도 되고 무응답 또는 권력적 사실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 주로 이런 것들이 문제된 처분성을 다투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뭐 명령이나 허가든 간에 처분서를 일단은 주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처분성 여부가 문제되는 것들은 외형적 모습이 당장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또 신청에 대한 거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것이 권력적 사실행위 이런 경우에서 될 수 있는지가 이제 주로 문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처분성이 문제되는 경우들에 대한 내용들은 또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시간보다는 제가 행정작용 관련된 내용에서 행정행위편에서 5주차에서 아마 5주차가 행정입법이니까 행정 6주차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뭔지 모르겠는데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진짜 중요하구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의 외부적 법집행이다. 여기서 행정청이 나오는데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와 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공법이나 공무수탁 사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행정소송법 2조에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이제 외부 법칙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행정입법, 바퀴벌 이런 것들 다 일반 수상적 의무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행위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데 이제 처분으로 빨아들이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처분으로만 되긴 하면 대세효도 있고 제3자의 효력도 미치고 관계 행정청도 기속되기 때문에 왜냐면 또 처분이 안 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떤 처분적 법률, 처분적 조례, 처분적 고시라는 그 일반적인 추상적 규율이어야 되는 법률, 조례, 고시 이런 내용들 중에서 행정입법이나 뭐 법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속성을 보니까 이게 처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회적으로 처분적인 거니까 처분의 효력이 있는 거, 처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법령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성이 인정됐을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걸 이거 법조문인데 법조문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좀 약간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 두 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행정입법이나 행정처분을 나눌 필요가 이 사이에 회색지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행정소송이 워낙에 이제 그 장점이 많다 보니까 처분성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행정입법이지만 강을 건너왔다.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처분성을 이제 인정시켜서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몇 개 나와.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3주차에서는 행정처분과 행정행위가 같은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또 기본적인 저희가 뭐 심화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일단 행정처분은 행정이랑 같은 거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 논의가 제가 왜 얘기 드렸냐면 처분성을 가지면 행정소송법에서 처분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행위라는 표현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닌 것들로 분류되었는데 이거는 행정처분을 봐야 될 경우도 생긴 거잖아요. 방금처럼 그런 처분적 법령이 있는 것처럼 처분적 행정입법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성 인정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을 시켜서 행정소송이라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상 뭔가 그런 이 사이 개념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논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런 경우들이 발견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행정행위가 행정처분이 다른 거냐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일치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치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행정처분과 행정행위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왜냐면 대부분이 겹치거든요. 겹치기 때문에 다른 거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둘은 같은 거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간명하게 생각하셔야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계속 행정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이거는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처분이라는 처분성이라는 개념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이고 판례도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쓰는 거지만 예, 제가 좀 가끔 가다가 행정행위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같은 거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들 보면 뭐 단순한 통지, 뭐 계획, 내부적 행위 등 같은 경우는 사실행위일 뿐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납세 의무자 흥고증이 확정된 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 환급 결정이나 뭐 환급 결정 보면 이제 이런 결정 보면 결정을 통해서 뭔가 내 권리가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판례는 이때 결정은 앞에 이미 법령에 의해서 확정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단순한 통지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해서 당연퇴직 통보다 마찬가지로 직위 해제된 거라고 하면 법령에 의해서 이미 직위 해제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퇴직 통보는 단순한 통지라서 사실행위일 뿐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령에 근거해서 직전 가입자 자격상실 및 변동 안내 통보를 하게 됐다고 하면 안내 통보했다고 하면 이 법령에 있는 사실 그 자체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계획도 마찬가지고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이런 행정계획 저희가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처분성 인정되는 행정계획도 발견되고 있긴 하지만 행정계획은 앞으로의 어떤 플랜이잖아요. 플랜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행정소송을 다투게 할 만한 실익이 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단순한 이런 지시 같은 경우라고 하면 외부적으로 어떤 그 외부적으로 국민에게 대해서 뭔가 물론 실제 지시를 했고
그 내용이 사법행정관 기관이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 이제 나에게 권리관계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긴 하겠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에 처분성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행위처럼 보여야 되는 것인데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처분성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경우는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법률의 문헌에 따라서 처분이라고 인정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처분이라고 인정되고, 예, 처분서 형태로 왔다고 하면 요런 게 문제되지 않을 텐데, 이제 그 처분성이 인정되고 부정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게 겉보기에는 애매한 경우라고. 근데 이제 겉보기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사실행위처럼 보이기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권리구제 필요성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처분적 조례에서 등일분교 폐지에 관한 경도 교육 조례 관련돼서는 처분적 조례 인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지금이야 이제 이런 조례가 인정됐지만 지금 현재 이런 조례가 또 이런 사건에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지금 헌법소원 제도가 굉장히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이게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판례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많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 유해매청 결정을 하고 고실까지 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뭔가 다툼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안 주게 되면 권리구제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야 이거는 내가 따져보니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어떤 권리관계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본다고 하면 인정된 판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 서울대 미대 조교수에 대해서 임용기간 만료 통지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임용기간 만료된 통지를 거부 처분으로 봐서 인정된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처분성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처분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누가 봐도 처분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단순한 통지 계획 내부적 행위 등은 사실행위라서 안 되는데, 예, 오히려 또 그렇게 사실행위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때로는 행정입법처럼 보이거나 행정계획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면 또 이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 예외들인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가 행정소송의 처분성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아까 저희가 처분 보면서 처분의 특징, 항고소송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걸 봤잖아요. 사정 판결, 재량 취소 이거 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당사자 적용은 무슨 의미냐면, 소송 요건으로서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처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도, 왜냐면 처분 자체가 나중에 취소가 되면 제3자에 효력을 미친다면서요. 제3자에게 처분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어떤 국민 누구에게 A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A 옆에 있는 B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처분 자체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A를 타겟팅했지만 B에게도 미칠 수 있으니까 B에게도 A에 대한 처분을 다투게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권리 자격을 다툴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주는지 여부가 이 당사자 적격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면 당사자가 원고 피고가 있으니까 원고 적격, 피고 적격.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원고 적격에 대한 내용들인 것인데, 그러니까 원고석에 누가 앉을 것인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라고 하면 직접 명령 또는 허가를 받은 그 사람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직접 받은 사람인 거니까. 그 외에 혹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봤을 때 처분의 속성 자체가 제3자에게 어떤 효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 그 제3자도 다툴 수 있는 실익이 있다라는 것이 당사 적격의 문제입니다. 행정소송 제12조 1문을 보시면 원고 적격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13조는 피고 적격에 대한 내용이 있죠. 보시면 12조 원고 적격을 보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의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법률상 이익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너무 당연한 거고 플러스 제3자가 내가 어떤 이런 것들에 다툴 만한 왜냐면 그 처분 자체에 대해서 처분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게 취소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 나의 어떤 그 권리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 사람도 당사자가 되게 할 수가 있다. 왠지 뭔가 처분에 대한 속성과 연결되면서 뭔가 처분이 어떤 경우에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희한하네.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닌데 넌 옆에 있는 너가 왜 그렇게 다툴 수 있는지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다툴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게 이제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까 처분의 속성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처분은 어떤 속성 때문에 제3자가 미치는 모든 경우가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보다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심지어 제3자에게도 어떤 그 다툴 만한 지위로 인정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최종 제12조를 보시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요구하고 있고, 이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뭐 권리구제설, 법률상 이익구제설,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구제설, 뭐 촉법성 부정설 부분하지만 판례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관련 법규에 서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법률상 보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여부를 내가 입증을 해서, 그러니까 그 처분의 속성을 보는 거죠. 그 처분의 속성을 봐서 나도 다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인정을 받으면 원고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실패하면 나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판사님 입장에서 야, 아무리 봐도 그 처분에 대한 근거 법규 관련 법규에서 보호되는 너에게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여부는 제1간문에서 관련된 요건이었잖아요. 제1간문을 통과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원고 적격이 문제되는, 당사 적격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과 직접 관련 있는 상대방, 처분을 받은 그 사람, 내가 직접 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받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제3자가 타인이 받은 처분에 대해서 다툴 때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3자가 제기하는 경업자 소송, 경원자 소송, 인인 소송. 말이 진짜 어렵죠. 경업자, 경원자. 저도 뭐 맨날 말이 헷갈리긴 하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경업자 소송은 경쟁 관계에 있는 기득권자. 그리고 경원자 소송은 경쟁 관계에서 떨어진 사람. 인위 소송은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서 다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사람이 나의 법률상 이익을 입증해서 판사님 보시기에 오케이 됐으면 되는 것이죠. 왜냐면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받은 처분에 대해서 다투려고 하는데, 법률상 이익을 입증 실패하면 그러니까 판사님 황당하실 거 아니야. 이거 너가 당사자가 너가 아닌데 지금 이 처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A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는데, 야 B는 너는 무슨 뭐 때문에 왔니?라고 했을 때 B가 저는 이런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성공되면 일단 그래 그럼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따져줄게라고 가는 것이고, 이게 실패하면 그냥 폭풍 각하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경업자 소송에 관련돼서는 뭐 제가 이제 대표적인 판례들 몇 개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기보다 그러니까 경업자 소송, 경원자 소송에서 경업자는 뭐냐면 이미 있는 거예요. 이 플레이어가 있는. G7에 일본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이 옵저버로 온다고 하니까 아직 뭐 정확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옵저버 자체도 반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의견을 표명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제가 올해인지 작년인지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영국에서 했을 때 저희가 G7에 옵저버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이 이렇게 한국은 G7 참가 안 된다. 왜냐하면 G7이라는 것 자체가 일곱 어쨌든 그런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 서로 뭐 원탁회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쟤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일곱 명이 뭔가 서로에게 어떤 이제 남을 배척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지위가 보장돼.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국제법적인 문제인 거니까 다르긴 하겠지만, 이미 있는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새로운 놈이 들어오는 게 저거 안 돼,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대한항공이랑 마샬항공이 있는데 새로운 항공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이미 예를 들면 서울, 인천, LA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 지임자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혹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가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저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경업처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한정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가 일반 면허를 받은 시외 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과 처분에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한정 면허를 받아서, 이게 뭐냐면 한정 버스 면허를 받아서 내가 이제 그 이 공항버스만 가지고서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 수원 너무 가깝나요? 한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 공항버스만을 운영하는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였는데, 일반 그냥 시외버스 운송에서 뭐 대전에서 남부터미널 가는 이 운송 사업자가
가는 김에 예를 들면 뭐 김포나 인천 가는 김에 좀 더 가 가지고 내가 저기 인천공항도 가겠다. 그런 계획 변경해서 인간 처분해서 수락 감사가 예상되면 한정면을 받은 '야 이거 나는 이것만 가져서 이것만 그 공항버스 인천공항 다니는 것만 지금 이걸 수익 보고 있는데 다른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지금 황당한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느냐.' 경험자 소송에서 다툴 수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원자 소송은 뭐냐면 이제 컴피티션이에요. 경쟁에서 둘이 인제 해서 누군가는 그러니까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최근에 인제 요새 성황리에 방영되고 있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이제 컴피티션을 벌이고 있는데 어 프라우드 우먼의 립제이가 이기면 라치카의 피넛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붙은 사람에 대해서 다투는 물론 그 의미는 뭐냐면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긴 하겠지만 "야 쟤는 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원제 소송은 같이 인제 어떻게 보면 같이 참여를 했는데 '아 나는 떨어지고 쟤는 됐어.' 그럴 때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소송 중에서는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했는데 예 떨어진 대학도 조선대도 예 이대로 가게 되면 나는 영원히 로스쿨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다툴 만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자 소송은 이미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고 경원자 소송은 같이 이제 비딩이 들어갔는데 컴피티션에 들어갔는데 떨어진 사람이 인제 붙은 사람에 대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여부에 대한 그래서 인제 경원자 소송이라고 해서 이런 예를 들면 컴피티션 떨어졌다고 해서 다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지만 어 이런 경우에 주로 법률사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서 다퉈서 받아들여지면 인정되는 것이고 떨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경업자 소송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먼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정말 여기는 기득권이 맞을 거 아니에요. 한정 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가 예를 들면 인제 공항버스인데 얘가 공항까지 가겠다는 노선인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내가 한정면을 받은 것이 뭐 김포공항만 가는 것이었는데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가 연장하는 것이 인천공항까지 가는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인천공항만을 한정 면허를 받았는데 일반 면허가 "나는 단순하게 좀 연장해서 김포공항까지만 가는 건데."라고 했을 때 과연 다툴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판례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다툴 여지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의 지위가 정말 보장해 줄 만한 내용들인가 여부를 따져서 주장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업자 소송 예를 들면 제가 이미 있는 기득권자 영업권자 이익이라든지 콘테스트 비딩에서 떨어진 사람의 경우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다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요런 경우에 특별히 법률상 이익에 대한 여부를 한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인제 기왕이면 떨어진 사람은 아쉬우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해서 좀 더 인정되기 쉽게 인정되는 뿐이고 경업적 소송은 좀 어려울 뿐이다. 뭐 이런 거라서 그 정도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 소송은 뭐냐면 공장이 인제 들어오는데 옆에 이웃 주민 공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제 실제 영업을 하게끔 어떤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너 뭐 해도 돼." 뭐 아니면 관련된 이제 공장을 뭐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이 "야 쟤는 저 어떤 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관련돼서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왜 쟤한테 해 줘 가지고 나한테 위협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기서의 처분은 그 공장에 대한 처분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 과연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제 최근에 과거에서는 이런 이웃 주민에 대한 이익을 좀 약간 낮게 봤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 이익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제도가 널리 확산되면서 웬만한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될 수 있거든요. 환경 영향 평가 특히 대상 지역 안에는 주민이라고 하면 야 사실상 추정이 돼 가지고 예 내가 따로 오히려 반대의 사실을 인제 이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쉽지 않겠죠.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라도 본인이 수위 한도를 넘는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율을 물론 입증 쉽지는 않겠지만 입증하면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새만금 판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여서 어떠한 허가를 내주면서 그 허가에서
개발 사업에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랑 같이 결부되는 케이스, 특히 이웃 환경 소송에서 그 결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웃 범위 안에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이 사실은 이게 그 지역 단위로 될 거 아니에요. 마을 단위로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해당되는 주민이라고 하면 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 원고 조건까지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어디까지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간물이 통과된다는 의미인 것이지 예, 제2간물 승소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또 몰입하시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떨어지는 사람이라든지 이웃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있는 기득권에 있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송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지 그 말이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를 꼭 제2간문이 남아있다.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제1간문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다만 처분의 속성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피고 적격은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쉬운 개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를 보시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줄여서 처분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독임제 행정청,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장이 있는 형태거든요. 보통 뭐 장관이든 청장이든 장이 이제 독임제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되는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위원회 제도로 합의제 행정청이 공정거래위원회든 위원회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피고가 될 수 그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그 합의제 행정청이 된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행정에 대해서 행정법이 행정의 조직과 작용과 절차에 관한 법이다. 또 조직과 작용과 절차 플러스 구제에 관한 법이다라는 내용을 계속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그렇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보면 사실은 이런 독임제 행정청, 합의제 행정청 나오면 이게 되게 행정조직법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조직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조직법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가 그렇게 깊이 있게 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나마 이 피고 적격을 하면서 행정조직법에 대한 개념이 약간 맛배기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밑에 보면 위임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들은 행정법 강론 저희 마지막 시간에 이 내용을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여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뭐 깊이 있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 약간 어떤 시험 대비용으로 나오는 문제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단계에서는 그냥 처분을 행할 행정청이 처분청이 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또 반복해서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피고는 그냥 처분을 행할 행정청이 된다. 피고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원고는 직접 처분을 받는 그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예외적으로 처분의 그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관계법령을 살펴봐서 법률상에 있는 제3자도 예외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점.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이번 시간에 처분성이라는 측면이랑 처분의 속성에 나오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때문에 가지고 있는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라는 측면을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적격이라는 측면과 처분성에 대한 내용들을 봤던 것이 두 번째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고 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구나. 뭔가 처분의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이 처분은 행정행위와 동일한 내용, 동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5주차, 5주차가 아니라 6주차에 배울 행정행위랑 굉장히 연결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렇게 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내용을 행정소송법에서 처분성으로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처분성을 이해하고 처분성에 대해서 개별적인 처분의 속성 때문에 제3자도 심지어 제3자도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행정소송의 큰 특징이구나라는 점을 이해하신 걸로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또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